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태국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태국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이러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 충격을 받아 병실에 누워있는 태국 반도체 부품 기업 사장님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아들은 태국 최대 규모의 반환 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이었죠. SNS에서 프리타이텍 운동을 주도하며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부추겼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병실 창 밖으로는 한때 눈부시게 빛나던 램차방 공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는 텅 빈 공장들만이 우두커니 서 있는 그곳에서 한 청년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국 총리의 특별 연설과 함께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연 바로 들으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완 수파차이입니다. 지금은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지만 사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반도체 공장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0년, 제가 태어나기 7년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당시 제 아버지 수파코는 방콕 공과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엔지니어였답니다. 아버지는 일본 기업에서 2년간 일하다 우연히 삼성전자의 태국 진출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태국에는 반도체라는 말이 생소했다고 해요. 타완아, 내가 태어나기 전이었지. 아버지는 삼성전자 면접을 보러 가면서 처음으로 양복을 맞췄단다. 아버지는 종종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삼성전자 램차방 공장의 초기 멤버로 입사하게 되었고 3년간 한국에서 기술 연수를 받으셨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는 동안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3년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아버지는 한국에서 단순히 기술만 배워오신 게 아니었어요. 제조업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 정신을 배워오셨다고 합니다. 1993년 아버지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삼성전자의 부품 협력사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한 거죠. 당시 저희 가족의 전 재산과 외삼촌들까지 설득해 모은 자금으로 작은 공장을 시작했다고 해요. 타이 프리시전 일렉트라닉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공장이었다고 해요. 직원이 30명도 채 되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의 한국 연수 경험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삼성전자의 부품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답니다.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아버지는 직접 품질을 검수하셨다고 해요. 제가 태어난 건 1997년이에요. IMF 외환위기가 태국을 강타했던 그 해죠. 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버지의 회사는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발주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더 성장했다고 하네요. 위기가 기회였던 거죠. 어린 시절 제 놀이터는 공장이었어요. 저희 집이 공장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주말이면 아버지를 따라 공장을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저는 불량품으로 나온 반도체 부품들을 가지고 놀았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공장 안의 클린룸이에요. 하얀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던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처음으로 미니 방진복을 맞춰주셨어요. 지금도 그때 찍은 사진이 아버지 사무실에 걸려있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란다. 타완.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방과 후면 공장 직원들의 아이들과 함께 공장 구내식당에서 숙제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직원들은 저를 자신들의 아이처럼 여겨주었답니다. 특히 연구소의 피차이 아저씨는 제게 전자공학의 기초를 가르쳐 주셨어요. 방학 때마다 저를 위해 작은 실험들을 준비해 주셨죠. LED로 만든 회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진동 센서까지 그분 덕분에 전자공학의 재미를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1000명을 넘어섰고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 중 최고 등급을 받았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처음으로 한국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본 첨단 시설들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답니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죠.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히 물리와 수학에 푹 빠져들었죠. 방과 후면 공장의 연구소에 가서 엔지니어들의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설계한 회로도로 학교 과학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어요. 물론 피차이 아저씨의 도움이 컸지만 그때의 성취감은 정말 특별했답니다. 아버지는 그 상장을 사무실에 걸어두셨어요. 지금도 거기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우리 회사는 이미 태국 최대의 반도체 부품 제조사로 성장해 있었어요. 직원이 5,000명을 넘어섰고 매출은 연간 10억 달러를 돌파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전자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출라롱콘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방학마다 우리 공장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현장의 모든 공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직원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타완 도련님이
이제 이렇게 크셨네요. 그들의 말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직접 설계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가 실제 생산 라인에 도입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저를 정식 회의에 참석하게 하셨죠. 연구소 엔지니어들과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며 제가 진정한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 공장이, 그리고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시작이 다름 아닌 제 손에서 비롯되리라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 모습이 너무나 순수하고 또 순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연구실에 앉아있던 그때 저는 아직 세상의 쓴맛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쓴맛을 제가 직접 만들어내게 될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새로운 동료들, 특히 지도 교수님의 영향이 컸죠. 카셈 교수님은 태국의 기술 자립을 주장하시는 분이었어요. 타완, 자네는 아직 젊어서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30년간 기술 종속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2024년 초 삼성전자 램 차방 공장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의 기술 유출 의혹과 함께 임금 차별 문제가 제기된 거죠.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태국인 엔지니어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타완, 이건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연구실 선배인 파윗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태국인 엔지니어들의 임금은 같은 직급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기술 이전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핵심 기술의 이전을 계속 미루고 있었고 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부차적인 업무만 맡고 있었죠. 이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나요? 제가 던진 질문에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타완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단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사과정 연구실 블로그에 첫 글을 올렸죠. 태국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 우리는 언제까지 하청기업으로 남을 것인가? 이 글이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블로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공유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의 공감을 많이 얻었죠.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종속 현황, 임금 격차 문제, 기술 이전 지연 사례들을 정리했죠. 두 번째 글, 한국 기업의 기술 착취. 그들은 우리를 영원한 부품 제조자로 만들려 한다는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10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주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리타이 텍 운동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프리타이, 해시태그 테크 인디펜던스가 트렌드가 되었고 제 팔로워 수는 급격히 증가했죠. 처음에는 20만 명의 팔로워들과 함께 태국의 기술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였지만 시기적으로 태국 전역에서 일어나던 벤코리아 운동과 맞물리면서 상황은 더욱 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방콕의 유명 호텔 체인에서 시작된 한국인 관광객 거부 운동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 제 기술 독립 주장은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 반한 감정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저의 게시물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민족의 자존심 문제로 확대 해석되기 시작했죠.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기술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올린 이 문구는 하루 만에 100만 회 이상 공유되었어요.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거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기술로서 식민지배하려고 한다. 과거 일본에게 당했던 서름을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되갚는 것이다와 같은 자극적인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은 우리의 기술자들을 디지털 시대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라는 댓글이 무려 5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발언은 점점 더 과격해져 갔고 태국의 주요 반한 인플루언서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수만 개의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태국의 양심, 기술 독립의 선구자라고 불렀죠. 그런 반응들이 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만이 아닌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타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았니? 그때의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단순한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태도로만 여겼어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한국 기업에 너무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동영상 컨텐츠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 착취 실태를 폭로하는 영상들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시청자들의 분노는 곧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고 일부 과격한 시위대는 한국 기업의 매장을 공격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제 영향력은 더욱 커져갔어요. 태국의 주요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대학가에서는 강연 초청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관심이 마치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제가 과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나 매일 아침 쏟아지는 지지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의문들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제 운동이 정점을 찍은 것은 우리 회사 직원들의 파업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농성으로 시작됐어요.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주도했죠.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에 지불하는 기술 로열티를 전면 재검토하고 태국인 엔지니어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이었어요. 타완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기술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연구소 책임자였던 쏨차이 선배의 발언은 전체 직원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큰 불길이 되었죠. 아버지는 매일 밤 사태 수습을 위해 고심하셨습니다. 타완아, 내가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하지만 저는 오히려 파업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어요. 그 글은 다시 한번 태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타이 프리시전 일렉트라닉스의 아들이 직접 고발합니다. 우리가 매년 한국에 지불하는 기술료가 순이익의 35%에 달합니다. 이는 명백한 수탈입니다. 제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다른 한국 기업 협력사들의 직원들도 하나둘씩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램차방 공단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노조가 결성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조의 선언문이 발표되었고 태국 전역의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계약 조건 위반 시 모든 기술 협력을 중단하고 신규 협력사를 물색할 것이라는 강경한 내용이었죠.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생산 라인이 멈췄고 직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일부 과격 시위대는 공장 내 한국인 기술 고문들의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죠. 타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어. 피차이 아저씨가 찾아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태국의 기술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SNS에서는 해시태그 타이테크레볼루션이라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저는 매일 밤 긴 글을 올리며 운동을 독려했어요. 드디어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태국 내 모든 협력사들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협력사들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하면 됩니다. 제 선동적인 발언에 노조원들은 열광했지만 수석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어두워져 갔어요. 3주차에 접어들며 첫 번째 공식 계약 파기 통보가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회사와의 모든 기술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곧 물량 계약도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건 단순히 계약 관계가 아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란다.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질 거니?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너무 한국 기업들에게 굴종적이라고 생각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제가 용감한 태국의 젊은 투사로 추앙받고 있었고 그 환호성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도 하나둘씩 태국에서의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식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태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진통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투쟁이 결국 승리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죠. 특히 중국 기업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저희를 더욱 고무시켰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 기업들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소식을 SNS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하지만 연구소의 고참 엔지니어들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23년차 수석 연구원이었던 솜삭 부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타완, 넌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우리가 가진 기술의 90%는 삼성과 함께 개발한 거야. 그들이 떠나면 우린 맨 땅에 헤딩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의 말을 무시했던 제가 오만했죠. 저는 오히려 그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난했어요. SNS에 올린 제 글은 더욱 과격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 없이도 살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일어설 때다. 파업 4주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건 단순히 짐 가방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공장의 핵심 기술들이 그들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베트남에서 날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현지 기업들과 이미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타완, 이제 만족하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보다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20% 넘게 폭락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쓰디쓴 현실을 곧 직면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뢰였고 미래였고 우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무모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기술 협력의 가치를 단 한 달의 투쟁으로 무너뜨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웠답니다.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삼성전자와의 계약 종료 이후 타이프리시전 일렉트로닉스의 매출은 순식간에 60% 이상 감소했어요. 30년간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던 회사가 한 달 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가장 먼저 시작된 건 감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계획했지만 곧 1,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어요. 매일 아침 공장 정문 앞에서는 퇴직 통지서를 받은 직원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완 도련님, 저희가 뭘 잘못한 건가요? 20년 넘게 생산라인에서 일하셨던 숨낫 아주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분의 아들은 저와 같은 나이였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어머니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공장 가동률은 20%도 채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기계들이 이제는 거의 멈춰 있었죠. 한때 우리의 자랑이었던 최첨단 생산라인은 이제 그저 거대한 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면 된다고 했잖아. 제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우리의 기술력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의 설비와 공장 부지뿐이었죠. 그것도 헐값에 말이에요. 기업 신용등급은 BB+에서 CCC로 추락했습니다. 은행들은 더 이상 운영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거래처들은 현금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타완, 내 아버지 좀 살펴드려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전화로 들은 건 파업 시작 2달째였어요. 아버지는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쓰러지셨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답니다.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리셨고 몸무게는 10kg 넘게 빠지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병상에서도 회사 걱정을 하셨습니다. 직원들 퇴직금은 어떻게든 줘야 하는데 산소 호흡기를 끼신 채로 중얼거리시는 아버지를 보며 처음으로 제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했어요. 가족관계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여동생 타냐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의 꿈이었던 유학도 이제는 불가능해졌으니까요. 어머니는 밤마다 우시면서 기도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있던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집은 제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살던 작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폭락했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모든 것이 제 손에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퇴직한 직원들의 얼굴들, 아버지의 병상 모습,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제 SNS 게시물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차이 아저씨가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타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니? 그분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건 오랜 직원들의 이별이었어요.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솜삭 부장님은 퇴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완, 난 내 아버님과 함께 이 회사를 세웠어. 그때 내가 태어났지. 내가 우리 연구소에서 처음 걸음마를 배웠고 내 무릎에 앉아 반도체 이야기를 들었잖니.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퇴사자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질 때마다 예전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순간들, 명절 때마다 전 직원이 모여 찍던 단체 사진, 매년 말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회사의 위기는 협력업체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제가 실직시킨 사람들의 수는 많게는 수천 명이 넘었을 거예요.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무력한 모습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SNS의 팔로워들은 하나둘씩 저를 떠나갔고 한때 제 글에 열광하던 사람들은 이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망친 것은 내 가족의 회사만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삶이야.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병실에서 처음 김민수 소장님을 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컸어요. 한국인이 우리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파차이 씨와는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김 소장님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태국어는 낯설면서도 친근했어요. 타완이 태어났을 때도 내가 이 병원에 와 있었지. 알고 보니 김 소장님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전자 태국 R&D 센터의 소장을 지내셨다고 해요. 아버지와는 삼성전자가 태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부터 인연이 있으셨답니다. 타완, 잠깐 커피 한잔 할까? 아버지가 검사를 받으러 가신 사이 김 소장님이 제안하셨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마주 앉은 그분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쓴 글들을 모두 봤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셨죠. 내 말이 다 맞아. 우리가 태국의 모든 기술을 이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임금 격차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분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하지만 타완, 넌 절반의 진실만 알고 있어. 1993년 내 아버지가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니 그때 태국에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하나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도 없었어. 김 소장님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90년대 초반 아버지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팔러 온 게 아니었어. 태국의 반도체 산업을 함께 키우고 싶었던 거야. 그분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태국에 투자한 금액, 현지 엔지니어 교육에 들인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우리 회사가 지불한 기술료의 절반 이상이 다시 태국 현지 R&D 센터에 재투자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물었죠. 홍보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했으니까.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베트남과의 비교였어요. 베트남은 처음부터 우리를 신뢰했어. 기술 이전에 대한 의심도 없었고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도 없었지. 그들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순서를 지켰어. 타완, 기술 협력은 결혼과 같은 거야. 라는 김 소장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왜요? 왜 아무도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거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소장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SNS에 글을 쓸 때, 제가 잘못된 선동을 할 때 왜 아무도 막지 않은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직원들이 실직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왜 저를 막지 않으셨냐고요. 김 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말을 들었을 것 같으니.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타완, 넌 그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 내 아버지의 말도, 피차이의 말도, 그 누구의 조언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잖니. 우리가 설명했다 한들 그걸 한국 기업들의 변명이라고 치부하지 않았겠니? 그 말씀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그때 저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제 신념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때론 사람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어떤 진실도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내가 마침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김 소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마치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실험실에서 실수를 했을 때처럼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김 소장님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내일 베트남으로 떠나. 그곳에서 새로운 R&D 센터를 설립하는 게 내 마지막 임무가 될 거야. 태국에서의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게 참 아쉽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SNS 계정의 모든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올렸어요. 저는 그동안 진실의 절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진실의 절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한 줄의 SNS 게시물이 태국 전역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이제 와서 뭘? 배신자. 그 같은 비난도 많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용기를 지지해 주었어요.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 고맙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 기술자들은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20년 경력의 반도체 엔지니어셨어요. 타완 씨,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태국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중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해요. 중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은커녕 기존 설비마저 헐값에 인수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병실이 임시 회의실이 되었죠. 매일 밤 퇴직했던 핵심 연구원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그려나갔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3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기업들과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델이었죠. 베트남의 성공 사례를 참고했고 거기에 태국만의 강점을 더했습니다. 양국의 엔지니어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었죠.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선 진정한 협력의 형태였습니다. 퇴사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타원님,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소의 핵심 인력들이 복귀하면서 회사는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도 우리의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셨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만들어보자. 우리도 이제 충분히 성장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산업부에서 우리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기업의 회생이 아닌 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이들이 힘을 보태주고 있으니까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병실에서 링거를 맡고 계신 아버지께 약속드렸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저는 용서와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출라롱콘 대학에서 타완 수피차이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